예, 오늘은 4강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읽어라입니다. 삼국지의 주역들, 그러니까 삼국지 역사에 참여한 주요 인물과 집단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삼국지 시대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견뎌냈을까요? 나간중의 삼국지 연인은 관우, 장비, 조자룡과 같은 영웅호걸들의 이야기입니다. 관우, 장비, 조자룡 등은 아주 대단한 장수이죠. 역사 기록에도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힘과 용기를 지녔다 했습니다. 또 제갈량이나 방통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호풍환호하는 책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국지의 역사가 이들 영웅 호걸들에만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삼국지의 대혼란을 수습한 것도 이들일까요? 또 삼국지의 참상을 불러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영웅 호걸들이 저마다 용맹과 지혜를 뽐낼 때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삼국지 시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러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다각도로 조명을 해봐야 합니다. 워낙 파란만장한 시대이고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 어느 한 시각에서만 보면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의 주역들, 또 주역까지는 못 돼도 중요한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먼저 후한의 집권 세력이 있겠죠. 나라를 망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창극이 벌어지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환관과 외척, 그리고 황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둘째로는 이 당시 국가 제도의 근간이 되는 관료 집단과 여론 주도층인 사족 집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단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족들이란 바로 대대로 관직을 세습한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삼국지의 혼란상을 틈타서 재빨리 세력을 모아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군림한 자들이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들을 제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군벌들이죠. 조비의 전론에 표현된 바와 같이 크고 작은 군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해체되자 지역 강도단들이 등장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된 것이죠. 넷째는 이제 소년배라 불리던 특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농공상, 어디에도 어느 직능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건달 집단들이었습니다. 후한 시대에는 이들을 소년배 혹은 악소년이라고 불렀죠. 이들은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투쟁적이고도 해이하고 나태한 이중성을 지닌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일하기는 싫고 그러면서도 크게 기회를 잡아서 한탕하고 싶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소년배라는 건달 집단이었죠. 이 소년배들은 이제 삼국지라는 난세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가 된 셈이죠.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호걸의 대부분은 이 소년배 출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피동적이고 타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집단들로 묘사되죠. 이 삼국지라는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학대받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들이 피동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유령민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적대에 가담하기도 하고 군벌의 병사로 편입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또 여론은 사족들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백성들의 염원이 결국 삼국지의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또 다시 안정된 치세가 회복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삼국지 시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한 정권의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으뜸가는 집권자는 황제이죠. 후한 황제의 멸망은 이제 흔히 환제, 영제 시절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이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후한 황실은 4대 화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어린 황제들이 즉위를 합니다. 5대 상제는 100일이 갓 지난 어린아이로 제위에 올랐고요. 불과 8달 만에 죽었습니다. 6대 황제 안제 역시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요. 7대는 아예 유아 시절에 즉위해서 200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시호조차도 없이 그냥 소황제라고 불립니다. 8대 순제는 11살에 즉위했고요. 9대 충제는 불과 2살에 갓난아기 시절에 즉위해서 1년 만에 죽었고요. 또 10대 질제는 8살에 즉위해서 1년 만에 권신에 의해서 독살되었습니다. 11대 환제는 15살에 외척에 의해서 옹립되었고 마지막 황제들인 영제, 소제, 헌제들도 모두 13세, 15세 그리고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외척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외척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관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의 실권이 이제 외척과 황관의 손아귀에 들어갔기에 황제들의 역할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역사의 주역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척과 황관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끔 이제 환제나 영제처럼 비교적 오래 살아서 재위 기간이 긴 경우에는 친정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 환제와 영제는 이제 친정을 하게 되면서 외척들을 숙청하고 실권을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 역시 그 외척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환관들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은 역시 황관 집단의 수중에 있게 되죠. 그 삼국지의 앞부분을 등장하는 그 십상시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환제 영제는 친정을 할 때도 그 정치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영제는 매간매직을 아예 공식화시켜서 자신이 직접 관직을 팔아서 축제에 나섬으로써 한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집권 세력이 바로 외척들이죠. 후한 왕조에서 외척들이 정권을 농단하게 된 것은 이제 4대 화제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화제가 불과 10살의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두태우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요. 또 두태우의 오빠인 두원이 처음으로 외척으로서 정권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두원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연산에서 팔진을 써서 흉노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팔진은 뭐 제갈량의 전매특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팔진이나 팔진도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진을 치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이 팔진이 이제 역사에서의 최초로 등장한 게 바로 두원이 연연선에서 흉노족을 격파하는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두원은 외척이면서도 상당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어린 황제가 등장하면 외척이 정권을 잡는 게 당연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화제가 죽자 이제 그의 아들인 상제가 100일이 된 갓난아기인 상태에서 황제가 되었고요. 당연히 정권은 이제 화제의 황후인 화의황후 등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제가 8달 만에 죽자 등씨는 화제의 조카인 13살의 안제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태후로 또 섭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안제가 죽은 다음에는 안제에게는 이제 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제1을 제3대 황제 장제 손자 소황제 유의가 계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제의 친아들이 너무 어리다라는 걸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 안제 친아들의 생모 이 씨가 그 안제의 황후 염씨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런
원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아들을 놔두고 먼 친척에게 제의를 이제 계승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등극한 소황제 역시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은 당연히 황후 염씨와 그 집안에게 돌아갔죠.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소황제가 즉위 후에 불과 200일쯤 지나서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황후 염씨 집안은 또 다른 양자를 입양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자 여기에 반발한 황간, 양간과 손정 등을 중심으로 궁정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씨 일족은 멸족을 당하고 안제의 어린 아들이었던 순제가 이제서야 11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지요. 그 뒤를 이어서 충제와 질제가 연속해서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1년도 못 넘기고 죽게 됩니다. 권력은 당연히 순제의 황후였던 양씨와 그의 오빠 양기의 수중에 돌아가게 되죠. 이 외척 양씨들은 전행이 아주 심했습니다. 양기의 전행을 보다 못한 불과 8살의 질제가 양기를 바로장군이라고 불렀다가 독사를 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양기는 이제 제멋대로 황실의 먼 친척인 15살의 환제를 이제 황제에 즉위시킵니다. 계속해서 외척 양기가 시일권을 행사하게 되죠. 양씨 집안에서만 3대에 걸쳐서 황후가 나오고 여루에 봉해진 사람이 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2대 영제는 이제 후사가 없던 환제에 의해서 직접 입양된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13살의 나이에 제위를 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영제에게는 이제 하관왕의 부인이었던 동태우라는 친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삼국지에 등장하는 동태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제의 황후였던 태우인 등 두 씨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조정의 실권은 대부분 이제 황간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었습니다. 환제가 외척인 양기를 제거할 때 황간들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환제의 장인이었던 이제 대장군 두무가 외척으로서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족 세력들과 손을 잡고 황간 집단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바로 저 유명한 1차 당고의 금입니다. 또 영제가 죽자 영제의 부인이었던 하왕후와 그의 오빠 하진이 집권하게 되지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미련하기로 유명한 대장군 하진입니다. 하진은 원래 이제 대를 이은 백정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돈품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 약삭 빠르고. 그래서 배다른 누이 동생이 이제 유달리 미모가 뛰어나니까 황간들한테 뇌물을 바쳐서 자기 누이 동생을 이제 후궁으로 입궁을 시키게 되죠. 그 누이 동생이 환제의 총애를 받아서 황후에 이르자 이제 대장군이 되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서 십상시에 난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은 한나라가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후한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권력은 외척의 손에 농단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권력 집단 그리고 이 권력 투쟁의 최후의 승자는 황간 집단들이었습니다. 황간 집단은 후한의 3대 황제인 장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4대 화제 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합니다. 화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처음에는 이제 장제의 황후였던 두태우가 섭정을 하고 두태의 오라빈 두원이 대장군이 돼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런데 화제의 친어머니는 두태우가 아니었습니다. 친모 양씨는 두태우에게 살해당했었어요. 가뜩이나 원한이 있었는데다가 두씨 일족의 전행이 심하니까 화제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친정을 하게 되자 환관인 정충의 도움을 받아서 두씨 일족을 이제 숙청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화제는 측근인 환관들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환관 세력이 집권하게 된 시초가 되었습니다. 6대 안제가 죽은 후에 황후 염씨 일가가 안제의 친자식인 순제를 배제하고 소황제 유의를 즉위시키게 되지요. 또 소황제가 일찍 죽게 되자 다른 종실의 다른 왕족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 하는 등 이렇게 전횡을 일삼게 됩니다. 이에 반발한 이제 왕관과 손정 등 19명의 환관들이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서 태후 염씨 일가를 숙청하고 그 당시 11세가 된 순제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적자에게 왕위를 되돌려준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황제의 명도 없이 환관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권력은 오로지 환관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제는 19명의 이 환관 모두를 제후로 봉했고 또 환관들이 이때부터 양자를 얻어서 이런 그 제후의 봉작을 세습할 수 있게까지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환관들의 권력과 세습이 세력이 아주 이제 확장되게 된 거죠. 또 충제, 질제, 환제 초기까지는 이제 권신인 외척 양기의 세력에 눌려서 환관들이 잠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환제는 이제 제후에 오른 지 13년이나 지나서야 틈을 보아서 외척 양씨들을 숙청하고 실권을 되찾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환제는 환관 선초 등과 모의하는 등 환관 집단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환관 세력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왕보, 조절, 건석 등 환관 세력이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한왕조 마지막 기간은 환관과 외척의 권력 쟁탈전으로 얼룩이 지게 됩니다. 후한왕조가 어지러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외척과 환관은 황제를 끼고 서로 죽자 살자 싸웠고 이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뭐 보상 심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국정은 내팽개치고 제 뱃속과 이속을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됩니다. 특히 권력쟁탈전의 과정에서 또 이 권력쟁탈전의 최후의 승자인 환관 집단들은 원래 이제 궁중에서만 생활을 하던 궁중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과는 유리가 되어 있었겠죠. 현장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무자비했죠. 백성들의 안위는 보살피지도 않고 무한한 수탈을 했습니다. 사회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향촌 사회가 무너지고 유랑민이 발생하자 외적이 침입해도 막아낼 수가 없었고 도적대가 창궐해도 이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를 못하니 지역별로 실력자들이 등장해서 이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제후라 일컬어지는 군벌 집단들이었습니다. 국가가 해체되고 크고 작은 군벌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자 이들의 권력 쟁패와 이를 통한 새로운 국가 강도단의 건설 과정이 바로 삼국지 1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평 원년 서기 184년에 황건적으로 난으로 시작해서 십상시의 난을 거쳐서 산동에서 반군들이 일어나면서 한나라는 사실상 해체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을 되짚어 볼까요? 환제 이후 환관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온갖 비리와 부패, 전횡을 저지르자 세습적 관료 계급인 사족 집단들이 유명 인사들인 명사를 중심으로 환관 세력의 견제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환관들의 비리와 부정을 비판하면서 외척 세력들과 손을 잡아 환관 세력을 타도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발생한 유명한 사건이 바로 1, 2차 당고의 금입니다. 환제가 외척 양기를 타도하는 과정에서 환관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환관 집단은 정권을 독점하고 매간매직을 하고 집안 사람들을 지방간으로 보내 토지 겸병을 하는 등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당시 유교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관료 집단은 진번과 이응 등 사족 명사를 중심으로 환관 세력의 부정과 부패 비판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응이 환관 세력에 부역했던 장성이란 자의 아들을 살인죄로 처형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장성이 환관들과 결탁해서 이응을 무고하게 됩니다. 이 환관 세력의 사주를 받은 환제는 1166년, 서기 166년이죠. 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응과 번방 등 200여 명의 청류 명사들을 체포하고 다시는 관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금고의 형에 처했습니다. 이로써 환관의 권력 독점이 이제 더욱 강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1차 당고의 금이라고 합니다. 환제가 죽고 외척 두무가 정권을 잡게 되죠. 대장군이 되었어요. 대장군 두무는 이제 사족 집단의 대표인 승상 진번과 손을 잡고 환관 세력을 숙청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건영 원년 서기 168년 영제가 12살의 나이에 즉위하자 조정의 권력은 일시적으로 대장군 두무와 승상 진번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두태우는 원래 또 이제 대장군 두무의 이제 딸이죠. 근데 이 두무는 원래 집안도 훌륭했습니다. 안풍제후 두융의 후손으로 가문도 훌륭했고 또 젊어서 학업에 정진해서 그 자신도 명성이 드높았던 그런 청류 인사였습니다. 진번은 이제 유명한 사족 명사 출신으로 태우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관 세력을 견제하면서 우선 1차 당고의 금에 의해서 관직에서 추방되었던 이응 등 청류 명사들을 금고에서 해제하고 다시 조정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사족 세력과 외척들의 세력이 회복이 되죠. 그런데 이제 진번과 두무가 환관 세력을 이제 일소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자 그해 겨울에 조절과 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환관 세력들이 선수를 쳐서 궁정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이들은 이제 신체가 건장한 장락, 종관사, 공보, 장량 등 17명의 환관과 작당을 해서 칼을 뽑아들고 어린 황제를 납치한 후에 강제로 조서를 작성해서 두태우를 폐위시키고 두무와 진번을 잡아들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장이죠. 환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조명을 받고 금군을 이끌고 이제 북군의 병영으로 가서 두무를 체포한 자도 역시 환관 건석이었습니다. 이때 대장군 두무의 지휘하에 있던 북군의 장령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장군과 승상이 서로 연합했는데도 오히려 환관 세력에게 당한 것을 보면 이 환관 세력이 얼마나 뿌리가 강대했었던지 알 수 있겠죠. 환관 집단이 바로 후한 왕조 말기의 실질적인 집권 세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쿠데타가 성공하니까 이듬해인 건영 2년 169년에 조절 등 환관 세력들은 2차 당고의 금을 일으켜서 소위 말하는 사족 출신들의 관료파들에 대해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응, 두밀 등 10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또 금고형에 처해서 영영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된 사족 명사들이 600명에서 7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조정의 모든 권한이 환관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제가 죽자 하왕후가 낳은 소제를 옹립한 대장군 하진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외척으로서. 하진은 이제
이 백정 출신으로 이제 환관 세력에 붙어서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집어넣어서 출세의 기회를 잡은 약삭빠른 그런 정상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당고의 금으로 환관 세력을 극도로 미워하게 된 사족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무지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하진을 사주해서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하진에게 협력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4세 3공의 명문 사족 출신인 원소와 원술입니다. 환관 세력이 워낙 강대하다 보니까 하진이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원소의 말을 듣고 동탁 등 지방 군벌을 끌어들여서 환관을 제거하려 들게 되니까 장양 조충 등 십상시는 먼저 선수를 쳐서 이제 하진을 궁중에 유인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야망이 크고 이제 협기가 있었던 원소, 원술 등이 병사를 일으켜서 궁에 난입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십상시의 난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환관 세력들은 완전히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동탁이 낙양에 입성해서 권력을 장악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로써 이제 한나라 중앙조정은 뭐 사실상 아무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벌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동탁이 소재를 폐위하는 등 전횡을 일삼게 되자 사족 세력들은 이제 산동 지방에서 일제히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18로의 제후군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한나라는 사실상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군벌들의 이제 각축장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천하대란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중요한 참여자들이 바로 군벌들입니다. 삼국지연의를 보면은 수많은 제후들이 등장하지요. 원소, 조조, 원술, 공손찬, 유표, 송건 등 이런 메이저급 군벌들 외에도 뭐 유대, 왕충, 교모, 포신, 한복, 도겸 등 뭐 마이너급, 그리고 뭐 유장, 공손강, 한수, 마등강 같은 변방의 어떤 반독립적인 세력들까지 다 제후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제후가 맞는 걸까요? 제후라는 건 원래 봉건제도 하에서 일정한 영지와 관할권을 갖는 세습 영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 또는 황제라는 절대군주의 영토와 주권 내에서 충성과 군역, 조공 등의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봉토를 수여받고, 또 그 봉토 내에서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소군주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제후들입니다. 반역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봉토와 그 속민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 영주들을 제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시대에는 이런 의미의 제후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나라는 진나라와 달리 군국제를 실시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군 대신 국을 설치해서 유씨 일족을 왕으로 봉한 사례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왕은 이제 명목상 존재였고 실권은 그 밑에 국상이 쥐고 있었습니다. 또 공이 있는 자들을 현후, 향후, 정후, 관내후 등 여루에 봉했지만 이 역시 수족권만 있지 통치권은 없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제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연의에는 대장군 하진이 원소의 말을 따라서 전국의 제후들을 수도인 낙양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낙양에 입성하거나 입성을 시도한 자들은 사실은 제후들이 아니고요, 임명직 지방관리들인 주와 주의 자사나 군의 태수들이었습니다. 동탁은 병주자사였고 그에게 살해된 정원은 그의 전임자로 병주자사를 지낸 자였습니다.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고 소재를 폐위하고 공포정치를 실시하자
이때 이제 낙양에서 효산 동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중원 지역을 이제 산동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동 지방에서 발해태수 원소, 남양태수 원술, 기주자사 한복, 연주자사 유대, 연주자사 공주, 장사태수 손견 등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18로의 제후군이 일어나서 의병을 이제 자칭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모두 조정에서 임명된 지방관리들이었지 세습적 신분을 가진 그런 제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동탁이 이제 장안으로 천도를 해서 닥쳤던 개가 신세가 되자 이후로는 이합 집산하면서 서로 치고받게 됩니다. 원소가 한복에게서 기주를 빼앗고 공손차는 유주자사 유우를 처형하고 유주를 차지하죠. 손견은 또 유표와 싸우다 죽고 원소와 공손차는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이제 합법적 권력을 지닌 그런 지방관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들은 실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을 겸병하고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되죠. 간혹 조정에서 그 직위를 추인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무런 합법적 그 권위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세습제후도 아니고 조정에서 임명한 지방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바로 군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비의 전론에 나왔듯이 천하대란이 일어나자 크고 작은 세력들이 각자 무장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큰 놈은 여러 군을 겸병하고 작은 놈은 성읍을 점거하고 더 작은 무리는 논두렁 밭두렁을 경계로 삼아서 따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주급 군벌이고 중간이 이제 뭐 현급 군벌이고 가장 작은 것이 소위 향당 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당이라는 것은 이제 향촌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종적이라는 것은 시족 집단을 배경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무장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질이 바로 제가 국가 생성론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역 강도단들인 것입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혹은 국가가 해체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수지가 남는 장사인 강도짓을 선호하게 되지요. 효과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또 다른 강도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강도단을 조직해서 다른 집단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강도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강도단들이 일정 지역을 점거하고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 이제 지역 강도단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에 수많은 제후들은 이 중에서 좀 큰 것, 소위 주나 군 단위의 이런 강도단, 지역 강도단, 바로 군벌들을 의미합니다. 후한말 소위 군웅들은 군벌들의 할거시대는 십상시의 난이 일어난 서기 189년부터 시작되어서 적벽대전으로 삼국이 정립될 때까지 불과 한 20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강도단인 군벌들이 상호 항쟁을 통해서 세 개의 국가 강도단이 남게 된 것이 바로 삼국 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벌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자사나 태수처럼 지방관 출신도 있고 또 뭐 의병대장 출신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나 도적대 출신 등 아주 여러 가지가지입니다. 원소나 한복, 유대 등 18로의 제후군 지도자들은 원래 지방관 출신이죠. 원래 조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인데 이 조정에 대항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고요. 조조는 이제 의병을 일으킨 의병대장 출신이고요. 유표, 유원, 유효, 유 등은 이제 조정에 의해서 임명된 지방관이었지만 방어적인 입장에서 자기 주나 군을 지키기 위해서 군벌화한 사례입니다. 장로나 자균 같은 자들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장로는 이제 오두미교라는
일종의 태평교 계통의 종교의 지도자였고요. 자균은 이제 사이비 불교 지도자였습니다. 장현은 이제 흑산적의 두목 출신이니까 그야말로 산적 출신이죠. 이 중에는 이제 원소, 원술, 유표, 유원, 유장, 유대, 유우, 도겸 등 전통적인 이런 관료 계급인 사대부, 사족 출신들도 있었지만 또 조조, 손견, 유비 등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소년배, 건달, 또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이를 보면 최종 승자들인 삼국의 건국자들이 다 소년배 출신임을 알 수 있죠. 난세는 바로 이 소년배와 같은 건달의 세계였습니다. 치세에 쓸모 있는 자들은 사족 계급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난세에는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자, 그 사족 계급 또는 사인 계급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한나라 시대에 관직을 독점했던 사대부 계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천거제라는 관직 임용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이 천거제는 사실상 그 벼슬을 세습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뭐 이미 벼슬을 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이제 천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하나의 계층을 이루어서 이제 사족 또는 사족 계급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제 사대부란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지배 계급이 일원인 사와 대부를 합친 말입니다. 국가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시족에서 부족으로 또 부족들이 연합해서 부족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이 부족 국가가 성읍을 중심으로 성립이 되게 되죠. 성읍 내의 지배 계층과 성읍 밖의 피지배 계층으로 이루어진 성읍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모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 니느웨, 우루 같은 도시 국가들, 그리고 그리스의 폴리스, 중국에서는 이제 나라 국자로 표현되는 국이 바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국이란 한자를 파자해 보면은 성읍 국가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라는 당시에 그 이제 무기죠. 창과 낫을 결합한 형태인데 이 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성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를 보아도 지배 계급인 자유민들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돈으로 완전 중무장을 갖출 수 있어야만 자유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국의 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 안에서 무장한 지배 계급이 바로 그리스의 폴리스의 자유민이고 중국 고대의 국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제 국가 강도단의 구성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인은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군주죠. 그 다른 하나가 바로 사라는 계급입니다. 사는 원래 이제 시작은 다 무사에서 시작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 성읍국가가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직능에 따라서 뭐 유사, 도사, 법사, 병사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이런 그 분화된 그 사들의 어떤 직업적 노하우가 축적된 게 바로 이제 뭐 유가, 도가, 병가 등등 이런 제자 백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읍 국가는 여러 시족 또는 부족의 연합체 성격이 강했습니다. 매우 발달된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에도 10개의 부족이 존재했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구역까지 이제 구분되었을 정도니까요. 각 시족 장을 바로 중국에서는 이제 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사와 대부는 이제 점차 군주를 보조하는 관료 집단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대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 사대부들은 이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산농공상으로 구성된 신분 질서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상이 이제 농보다 아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이 공이나 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준노예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족들은 이제 바로 지배계층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나 공후백과 같은 영주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적으로 물려받을 그런 영토 개념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려면 이런 영지를 소유하는 군주들에게 임용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주들에게 임용되는 것을 출사라고 합니다. 이제 치세에는 사족과 이 사대부들의 세상입니다. 이들은 전문 관료 집단으로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한 그 노하우를 지닌 존재이죠. 그런데 난세가 오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통치 기술이나 관리 능력보다도 전투력이나 권모술수가 이 패권쟁탈전에서는 더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붕괴했으니 벼슬을 줄 곳도 마땅치 않고 또 군벌들에게 종사하려고 해도 군벌들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과연 누구를 자기의 주군으로 선택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지방간으로 한 주나 군의 우두머리로 있었다면 그래도 또 세력을 모아서 자립할 수도 있는데 역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인들일수록 오히려 참담한 실패를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룡이나 변양, 화엄 등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아주 유명한 이제 명사들인데 당시에 그 천하대란이 일어났을 때 다 한 군을 차지하고 태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룡과 변양은 조조에게 결국 비명 행사를 당하고 화엄은 이제 손책에게 손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항복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렇게 사인 출신의 군벌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사인이 출마해서 자립하는 게 그 자신을 보존하는 좋은 계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직에 있던 사족들은 자의반, 타의반 자립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소위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건데요. 똑같은 사인들인데 이제 누구는 군벌이 되어서 자립하고 또 누구는 그 밑에서 이제 종사하게 되었을까? 그 차이는 이제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문제였죠. 그런데 이 출마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군벌이 되느냐, 그 밑에 종사하는 이제 관료가 되느냐 이를 가르는 건데요. 진승오관이 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오군의 태수 은통이 항우의 숙부 항량을 불러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로부터 먼저 나서는 자는 남을 통제하게 되고 늦게 나서는 자는 남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군벌이 되려면 그래서 제후가 되려면 먼저 나서야 됩니다.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조와 허유는 젊은 시절에 낙양에서 함께 이제 건달 생활을 했던 사이입니다. 근데 조는 자립했기 때문에 결국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허유는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군벌들한테 출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조의 손에 죽고 맙니다. 이제 출마를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노숙이 한때 고향 친구인 유엽의 권유를 받고 회수와 장강 사이에서 자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술이 패망하고 나서 회수와 장강 사이에 이제 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 저놈 서로 나서서 이제 세력을 모으고 군벌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노숙이 이제 유엽의 말을 듣고서 주유한테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주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은 열사들이 용과 봉에 매달려서 치달릴 때다. 자립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많은 군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자립하다 보면은 오히려 비명 행사하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숙은 주유의 권유에 따라서 자립을 포기하고 이제 송건한테 출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엽은 혼자 남아서 혼자 힘으로 이제 도적대 수령 정보를 제거하고 1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엽도 결국은 이 1만 명의 도적대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력을 몽창 이끌고 유훈에게 투항하고 말게 되죠. 이 출마가 아주 쉽지 않았다는 이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또 지방관 출신으로 이제 자립을 꾀했던 유나, 한복, 진논, 유요, 화흠 등은 다 신흥 군벌들에게 기반을 빼앗기거나 제발로 투항하고 맙니다. 지방관 출신으로 군벌 세력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만 거죠. 유원 부자, 유표, 유대, 공주, 장막, 교모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출마가 어려워서 오히려 패가망신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출사를 해야 되겠죠. 이 사대부 출신들은. 근데 출사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난세의 이 사인의 출사가 참으로 이제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주군을 잘못 선택했다가는 자기 자신도 함께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나라를 세우는 이제 군벌은 별로 없죠. 그러니 또 누가 그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대부 또는 사인 출신의 관료 계급은 그 성패가 군주에 달려 있다 보니까 군주 될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또 출사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난세는 아주 사족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출마를 하다 보면 패망하기 십상이고 출사하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출사해야 될 중앙 조정이 없어진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유랑하거나 은거하거나 또는 하는 수 없이 지방군벌들에게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제 저수, 전풍, 순욱, 순유, 곽가, 허유, 정욱, 동소, 장소, 보질 등은 다 신흥 군벌 세력에게 귀순해서 출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다 달랐죠. 원소나 원술, 공손찬에게 출사한 사인들은 다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죽었죠. 조조, 송건, 유비에게 투신한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나름대로 뭐 큰 공적도 이루고 높은 벼슬도 했습니다. 또 말을 바꿨다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장수에서 조조로 주인을 바꾼 가후나 유표에게서 조조에게 투항한 괴월, 한숭 등은 이제 운이 좀 좋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유랑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초를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랑, 허정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또 장소나 보질 같은 동호직 정권의 창업공신들도 알고 보면은 다 그 난을 피해서 강동으로 유랑한 유랑민 출신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주군을 선택하지 않고 또 관망 자세를 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마이나 제갈량 또는 그 제갈량의 친구들, 뭐 최주평, 맹공리, 서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제갈량만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천하 형세가 정해진 다음에 주군을 선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 위나라의 신하들이 되죠.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유비를 선택한 제갈량이야말로 아주 탁기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마휘나 방덕공,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 그리고 요동으로 피난을 했던 왕렬, 관영 등은 아예 이제 은거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군벌들에게 출사를 하였으나 이 혹독한 난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소위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융, 예형, 우번, 요립, 내민, 평양 등이 이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족들은 난세에 적합한 인간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중앙 조정이 회복돼서 조속하게 질서가 회복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헌재가 있는 허도로 찾아가서 중앙 조정에 종사하기를 좋아했고요. 또 가장 그 당시에 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었던 조조에게 붙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또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미 자신이 이제 출사했던 군벌이나 세력이 기울면 서슴지 않고 중앙정부에 투항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후나 계열, 환승 등이 장수와 유종에게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했고요. 적벽대전 시에도 장소 등 북방 유랑민 출신의 사인 계급들이 송건에게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한 것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들의 행태가 조금 이제 협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경멸스럽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협객 출신인 관우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춘추를 끼고 다녔다고 그래요. 춘추를 끼고 다니면서 이런 사대부 출신들을 아주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삼국시대의 혼란상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들은 이런 제후들이나 소년배 출신들의 건달 출신들이 아니고 이 바로 사족계급 출신들이었습니다. 군벌들이나 소년배 출신들의 소위 말하는 영웅호걸들은 기회를 잡아서 크게 한탕하려고 날뛰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했을 뿐이지 이 혼란한 세상을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세상을 바로잡아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것, 즉 치세를 회복하는 일에는 이런 사족 출신들의 관료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삼국지 시대의 중요한 참여자들 중에 하나인 소년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에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맹활약을 펼치는 소위 영웅호걸들은 대부분 소년배, 즉 건달 출신들이었습니다. 소년배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한 시대에서 삼국 시대에 활약했던 그 건달 집단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이제 후한이나 삼국 시대에는 소년배, 소년 또는 악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지 않고 크게 한탕을 노리면서 빈둥거리는 계층들이 있죠.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어느 시대에나 이런 집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근대 이전의 동양사회는 직업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는 그 관리가 돼서 지배계층이 일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농공상 등 이제 생업에 종사하는 피직의 계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그 지배계층인 관료 계급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거나 또는 이제 과거에 합격하거나 천거를 받아야만 관직에 출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출신 성분이나 좀 능력이 모자라서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나 짓거나 장사나 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제 마땅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빈둥거리거나 이제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이제 크게 한몫 볼 기회만 기다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싫어하면서 쉽게 한몫 잡아보기 원하는 그런 집단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은 이제 정치 건달적인 성격이 강하고 아주 비생산적인 집단이죠. 이들을 통칭해서 이제 건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말로는 유맹이라고도 부릅니다. 진보량의 중국 유명사를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이들 건달 집단을 부르는 명칭이 달랐습니다. 유맹이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바른 직업에 힘쓰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소위 건달, 불황자, 깡패 등을 통칭합니다. 이들은 이제 진나라 시대 이전에는 소위 이제 유협이라고 불렸고요.
후한과 삼국시대에는 소년, 악소년, 소년배 등으로 불렸고 또 후대에는 뭐 방시, 악소, 파락호, 물의 곤도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나 그에 대항해서 싸운 항우도 다 출신 성분을 보면 물의배,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소년배가 바로 이제 이런 건달 집단이었죠. 이들은 이제 출신 성분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소년배 중에서는 상층 계급 출신들도 있어요. 상층은 이제 벼슬아치로 추천되기 전에 소위 방탕하게 놀면서 협행을 행하는 이런 세력가 자제들이 있었죠. 원소나 원술, 뭐 조조, 장막 등도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전 등 지역 토착 세력의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동탁이나 손경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지역 토착 세력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가장 하층은 그야말로 조폭이나 깡패 출신들인데 유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관우나 전위처럼 살인을 일삼는 범법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또 장패나 장현은 그야말로 농림, 산적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배란 상층의 정치 권력 지망생으로부터 지역의 호강 세력, 하층의 건달 집단까지 성격상 또 협행을 일삼는 의협으로부터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 집단에 기생하면서 백성을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악당들까지 망라하는 매우 다양한 그런 개념을 가진 성격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이 삼국시대의 주인공들 대부분의 영웅홀들은 알고 보면 다 이런 건달들, 소년배 출신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비는 뭐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고 개와 말, 음악, 좋은 옷을 좋아했다. 과묵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잘 대하며 기쁘고 환한 것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후엽들과 교류하고 작당하기를 좋아해 소년배들이 다투어 수하에 몰려들었다. 중상국의 상인, 장세평과 소상 등이 자금을 지원하여 패거리를 모으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지역 건달들 또는 조폭, 두목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조도 역사 기록을 보면 어려서 기민하고 눈치 빠르고 곤모술수가 있고 임역방탕하여 수양과 공부를 게을리했다. 매사냥과 개경주를 좋아했고 방탕하게 노는데 금도가 없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바로 세력가인 황간 집안의 방탕한 자식 출신이었던 겁니다. 또 손견은 어떻습니까? 주준이 하비승 손견을 자군사마로 추천하자 하비연 내의 향리의 소년배들이 모두 다 종군하기를 원했다. 손견은 또 장돌뱅이들과 회수 사수 지역의 정병을 모으니 수가 수천 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향리의 소년배, 즉 건달들이 왜 손견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바로 손견이 조폭 두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의 상류 출신인 원소, 장막, 장초, 장홍 등도 다 소시적부터 협행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탁도 서량 지방의 건달 출신이었고요. 또 삼국지연의에 보면 이제 소년장군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조홍이나 마초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삼국지 연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50이 넘어도 소년장군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소년장군이란 뜻이 나이가 어린 소년인 장군이란 뜻이 아니에요. 소년배, 즉 건달로 구성된 군대의 장군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됩니다. 난세는 바로 이런 이 건달 집단, 소년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한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너도 나도 이 난세를 이용해서 크게 한탕하고 입신양명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소년배들은 이처럼 혼란 상황이 오면 기회 포착에 능하고 생존 능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입신영달과 일확천금을 추구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지역 강도단의 두목이 되고 소위 이제 군벌
제후들이 되고 나머지는 강도 집단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 삼국시대의 참여자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삼국지연의의 가장 큰 맹점은 역사를 민중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웅호걸의 무용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영웅호걸들이 활약하기 위한 배경이나 조연 역할에 불과한 것이죠. 조정과 지방 간의 폭정에 시달리는 것도 백성이고, 이들의 무한 착취를 못 견뎌서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거나 황건적, 흑산적, 태산적 등 때강도에 가담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도 백성입니다. 수도 없이 학살당하고 착취당하고 또 굶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조가 서주를 토벌했을 때 인민을 잔륙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잔륙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남은 거는 가축을 포함해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때 시체가 강을 이루어서 강물들이 막힐 정도였다고 그래요. 강이 막힐 정도였다고. 또 유비가 당양장판에서 달아날 때 그 뒤에 남아서 약탈과 도륙을 당한 것도 역시 백성들이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묻어 죽인 원서의 군사 8만 명도 다 백성 출신들입니다. 적벽대전에서 불타 죽은 그 병사들도 다 백성 출신들이었겠죠. 또 손권이 수도 없이 토벌하는 도적대와 유민들도 백성들 출신이었고요. 이런 백성의 관점에서는 누가 정통이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유교적 정통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누구든 실력 있는 자가 나와서 조속히 천하를 통일해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겠죠. 이런 관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은 조조였습니다. 황건적을 토벌한 후에 이들을 거두어서 둔전제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유랑민들이 다시 정착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조조입니다. 또 세계 최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구빈제도와 원호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휼한 것도 조조였습니다. 사마이도 군둔이라는 걸 만들어서 백성들이 안정되는 일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마의의 손자 진나라를 세운 무제 사마염도 20년 동안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비축했기에 일거의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비하면은 유비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비교적 지방 군벌을 할 때 선정을 베풀었다는 명성은 얻었죠. 그렇지만은 뭐 창의적으로 백성들을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내놓은 볼만한 정책이 없어요. 서촉의 그 정치와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갈량이 실질적으로 집권한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유교적으로 누가 볼 때 정통 완조의 후손이냐, 누가 정통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우리가 안심하고 생업을 종사해 줄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시켜 줄 것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오로지 유교적 정통론에 입각해서 역사를 평가하죠.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백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조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이 다양한 그 삼국지의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삼국지를 이해해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